1월 4일 드디어 중국 지원군 제50군과 제39군의 116사단 및 조선인민군 제1군단은 서울을 점령한다. 그때 남측은 한강 이남을 점거하고 김포공항과 인천항을 장악하고 있었다. 중조 양군은 서울을 위협하고 인민지원군의 춘계 공세에 장애가 될 것을 감안하여 한강 남한의 상대를 격퇴하기로 하였다. 북한인민군 제1군단의 1개사단은 서울을 지키고 주력부대는 한강을 건너 기회를 보아 김포공항과 인천항구를 점령하도록 했고, 지원군 제50군은 한강교를 장악하고 한강 남한의 교두보를 점령하여 주력부대와 협동으로 남한의 상대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펑사령관은 만약에 상대가 계속하여 남으로 도주만 하면 수원까지만 추격하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중국 지원군 제38, 39, 40군은 청평천 부근에서 북한강을 건너 양평, 이천의 상대를 섬멸하고 그 후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공격하여 광주, 수원, 영등포 지구의 상대를 공격할 준비를 하게 하였다. 4일 오후 1시경에 남측의 마지막 어모부대가 철수를 완료하였고 2시경에 한강 임시교량이 폭파되었다.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중국 지원군과 북한 인민군이 서울을 무혈 입성했다. 서울은 남측이 수복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북쪽의 손에 들어갔다. 결국 평택 안성을 잇는 37도선까지 철수한 유엔군은 겨우 중국 지원군과 접촉을 단절하고 전열을 수습할 수 있었다. 중부전선의 상황도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홍천 원주를 향해 남하한 북한인민군이 원주를 점령한 후에도 공세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북측이 중주 대전 방향까지 진출하여 37도선 일대에 포진하고 있는 유엔군 후방을 차단한다면 어찌 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서울에 미련을 두지 않고 37도선까지 후퇴한 유엔군은 1월 6일에 평택 안성 간에 방어선을 설정하였으나 예상외로 중공군은 서울에서 추격을 멈추었다. 펑더와이의 생각은 서울을 점령한 뒤 지나치게 깊숙이 추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중국 지원군은 후방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병참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병력만으로 도망치는 상대를 쫓으라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제38, 39, 40군 등 주력 부대는 한강 북쪽 기슭에서 3일 동안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중공군이 서울을 탈환하였다는 뉴스는 국제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미군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중국군의 사기는 충천하였다. 다음 날은 조선인민군이 서울에서 장엄한 입성식을 거행했고,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서는 전승을 축하하는 군중 집회가 열려 밤새도록 열광하였다. 미국은 종이 호랑이다. 인민해방군은 미군을 이겼다. 지금 승승장구하여 미군을 추격하고 있다. 위대한 인민해방군 만세. 북경거리에는 폭죽 터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고, 전국 주요 도시에는 모두 축하의 폭죽이 터지는 소리로 산천이 요란하였다. 남측의 입장에서는 51년 1월 10일 전후가 전쟁이 발발한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었다. 미군은 실은 평택 삼척에 형성된 전선에서 50km 후방의 금각까지 밀려난다면 즉시 한국에서 철군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중국 지원군은 서울을 점령하면서 더 이상 내려올 수 없을 만큼 힘이 소진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마지막 힘을 다하여 밀어붙였다면 전쟁은 아마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펑더하이는 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미군은 인민지원군을 과대평가하여 회피하고 있었고, 인민지원군은 미군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승기를 잡고도 추격하지 않자 심지어는 중국 지원군 속에서도 불만을 가진 자가 많았다. 적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왜 쫓지 않는단 말인가? 이대로 밀어붙이면 부산까지도 진격할 수 있고 한 번만 힘을 더 가하면 바닷속으로 쓸어 넣을 수 있지 않은가? 조선 주재 소련 대사 라자예프 중장의 견해도 이와 같았다. 이런 작전을 지시한 사령관이 대체 누구인가 하며 직접 펑 사령관을 겨냥하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평더하이의 생각은 달랐다.
중국 지원군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중국이 조선에 파병 나온 것은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고 중국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였다. 그러니 김일성과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제3자인 소련과도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펑더하이는 잘 알고 있었다. 1월 8일부터 중국 지원군 주력과 조선인민군 제1군단 일부가 각각 서울, 동두천, 고양, 마서구리, 김화, 가평 일대에서 휴식에 들어갔다. 오직 제50군과 38군의 112사단과 조선인민군 제1군단의 2개 사단이 한강 남쪽에서 해안 방어와 한강대교 남쪽 진지의 경계를 맡고 제42군 125사단이 남한강 동쪽에서 정면의 유엔군을 경계하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제25군단도 일부 병력을 정면 경계에 투입하고 주력은 홍천, 횡성 동쪽 지대에 집결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1월 10일 김일성은 주조선 중국대사관 참찬, 차이청원을 대동하고 군자리의 연합사령부에 나타났다. 펑더하이는 그가 왜 왔는지 잘 알고 있었다. 덩화, 옹세주 등도 긴장하며 김일성을 바라보았다. 펑사령관,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것 같은데 왜 진격을 멈추는 것이오? 우리 중국 군대는 무척 지쳐 있어요. 휴식도 필요하고 보충도 필요해요. 휴식과 보충이 필요하다는 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적은 우리보다 더 지쳐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난관을 참고 밀어붙이는 것이 전술상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출동해봐야 적에게 지역 일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위에 별 효과가 없어요. 너무 일찍 깊이 밀어붙이고 나면 중국군의 장점인 분할 섬멸전을 펼칠 수가 없어요. 적을 섬멸할 수 없다면 지역이라도 넓혀야 하지 않겠어요? 적을 몰아붙일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알아야 해요. 이번 3차 전역은 지금도 너무 빨리 남쪽으로 뻗어나갔어요. 보급 노선이 500km에서 700km까지 뻗어 있어 자칫 보급선이 중간에서 끊기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조선이 무슨 보급을 책임질 처지도 아니지 않소. 우리 조선이 중국군이 보급을 책임질 형편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지요. 그러나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대를 보고 소를 희생할 줄 알아야지요. 우리의 허점도 많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동서해안 방어를 못했기 때문에 양측 측면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계속 남짓만 할 경우 미군이 아군의 측면과 배후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협공한다면 인천 상륙작전이 재판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김일성과 펑더하이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였다. 펑더하이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타일러야 한다는 생각에서 마오쩌둥으로부터 온 전문을 꺼내 보였다. 거기에는 휴식과 보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김일성은 내 의견도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다. 조선노동당 정치국의 전체 의견이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걸어 박헌영더러 급히 달려오라고 했다. 박헌영이 달려온 자리에서 다음날 11일에 회의는 속개되었다. 박헌영은 소련 측이 제공한 정보를 들이대며 펑더하이에게 대들었다. 미국은 철수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추격을 멈추면 미군이 철수 계획을 처리할 수 있지 않아요? 미군이 그렇게 쉽게 철수할 것 같아요? 미군은 지금 분명히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이 철군할 요량이라면 우리가 추격하지 않아도 물러날걸? 미군에게 철군할 핑곗거리를 주기 위해서도 급히 추격하여야 합니다. 계속 추격전을 펼쳐야 미국 자산계급 내부의 모순을 이용할 수 있어요. 미군 몇 개 사단이라도 없애고 난다면 그런 미국의 모순을 심화시킬 수 있지. 단순하게 땅을 확보하는 전략만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하여튼 우리 군대는 휴식과 보충을 취해야 전장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때 김일성이 끼어들었다. 그럼 내가 하나 제안하겠어요. 지금 당장 3개군만 진격시키도록 합시다. 다른 부대는 한 달 정도 쉰 다음에 공격에 나서도록 하고요. 욕심만 앞세우는 말은 삼가하세요. 당신들의 관점은 틀렸어요. 실제에 바탕을 두지 않는 것은 기대와 바람에 지나지 않아요. 당신들은 전에도 미국이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당신들은 최소한 미국이 개입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꼼짝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조선까지 왔어요? 미국을 바닷속으로 쓸어 넣어버리자는 것은 우리만 좋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소. 만약
한반도의 남쪽을 미제가 차지하면 바로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걸 왜 모르는 거요? 우리는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파견된 군대가 아니에요. 중국 국경을 미 제국주의자들과 접하고 싶지 않은 것이 첫째예요. 펑더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내버리고 말았다. 후난인의 성격은 무척 솔직 담백하고 실용주의 적이다. 후난은 6, 70년대까지 실황우표를 산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기후는 아열대 지역으로 여름에는 더워서 견딜 수 없고 겨울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어서 한국과 무척 닮아 있다. 청조를 무너뜨린 상군의 정뽀판, 주중장처럼 무척 고집이 세고 다음 세대의 동맹의 원로 황싱, 숭자오런과 공산당의 마오쩌둥, 펑더아이처럼 자기 주견이 뚜렷한 실용주의자들이었다. 펑더아이가 불현듯 속내를 드러내자 김일성은 말 한번 솔직해서 좋군. 그럼 당신은 조선을 처음부터 두 토막 내놓으려고 작정하고 온 거요 뭐요? 당신은 전쟁을 요행으로 보고 있어. 누가 뭐래도 우리 군대는 앞으로 2달은 휴식을 취해야겠어요. 뭐? 2달 동안이나? 2달에서 하루 더 줄일 수 없어요. 어쩌면 석 달이 될지도 몰라요. 상당한 수준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개사단도 남진하지 않을 거요. 당신들의 경적 사고야말로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원한다면 당신이 조선인민군 4개 군단을 직접 지휘해서 남진을 한 건 어때? 당신 인민지원군 총사령관 맞아? 왜? 내 말이 어디가 틀렸는데? 나 펑더아이가 직무에 태만하고 있다면 심판을 해보시지. 내가 자격이 없다면 내 목을 쳐도 좋아. 이 새끼가? 이놈이 감히? 둘은 체면도 뭣도 없이 순식간에 멱살을 잡고 밀치기를 한다. 힘으로는 더 젊고 덩치가 큰 김일성이 우위였다. 홍세조와 박헌영이 덤벼들어 뜯어말리고 뒤에선 양국의 지휘관들은 권총의 손을 가져가는 사람이 여럿 눈에 띄었다. 둘은 거리의 절제력 없는 청소년들처럼 씩씩대며 겨우 뜯어말려지고 있었다. 펑더아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다. 야 임마, 항일전쟁 때 나는 팔로군 부사령관이었어. 내 직속 부하만 32,000명이었을 때 너는 35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쫄자였단 말이야. 내가 감히 나하고 동급이야? 너 감히 일국의 수상한테. 둘은 또다시 순식간에 엉키고 만다. 양국의 지휘관들은 또 한참 실랑이를 벌여 겨우 뜯어말린다. 둘의 입장은 너무나 달랐으나 결과적으로 김일성은 단독으로 남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펑더아이에게 굴복한 격이 되고 말았다. 이 자리에서 쌍방은 겨우 1월 25일 군자리에서 인민군 및 인민지원군 고급 간부 연석회의를 열자고 합의하는 데 그쳤다. 그리하여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북중 양군 고급 간부 연석회의가 군자리의 지원군 사령부에서 열렸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중국 측에서 지원군 사령관, 지원군 각 병단의 각 군 수장과 일부 사단 간부, 지원군 영도기관의 각 부문 지도자, 조선에 참관하러 전해온 제19병단의 군 사단 간부였다. 조선 측에서는 김일성, 김두봉, 박헌영 등 북한노동당 중앙 주요 책임자들이었다. 그리고 중공중앙이 특파한 중공중앙 동북국 서기, 동북인민정부 수석, 동북군 구사령원 겸 정치위원 가오강과 중국인민해방군 제4병단 사령원 천공도 참가하였다. 총회의 인원은 122명이었고 그중 정식 대표가 60명, 열석자가 62명이었다. 회의는 김두봉이 괴해사를 하였고 펑더아이가 3차 전역 결산과 향후 임무라는 제목으로 보고 겸 연설을 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3차례의 전역에서 적군 6만여 명을 섬멸하였고 조선반도 3분의 2의 영토를 수복하고 해방시켰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전 한반도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기초를 가져다 주었고 중국의 국방을 공고히 하고 미 제국주의의 약점을 폭로하고 미 제국주의의 극동 침략 계획을 엄중하게 타격하고 미 제국주의 내부와 제국주의 침략 진영 내부의 소란과 분열을 확대시키고 전 세계 인민의 반제국주의의 투쟁을 고무시킨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직 한반도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침략자들은 극동과 세계의 정치적 주의를 유지하고
그들이 한반도에서 약탈한 재산과 부를 보호하고 또 그들의 우수한 장비를 믿고 한반도 남부의 진지를 계속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므로 그들은 조선반도에서 절대 스스로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 방면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몇 차례 격렬한 대규모의 작전을 가해야만이 한반도 해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펑더와이의 전체 연설에서는 마치 인민지원군이 미군을 정말 한반도에서 몰아낼 의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김일성은 자기와의 다툼에서 우연히 뛰쳐나온 펑의 속내를 트집잡고 다시 한바탕 소란을 피울 만도 하지만 이미 그럴 때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입을 다물었다. 25일 오후부터 26일까지 조선의 박헌영, 중국의 홍세주, 덩화, 두핑, 제팡, 한센추가 모두 주제 발표를 하였다. 27일에는 서로의 전투 경험과 성과를 설명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조중 양국 인사들이 합동으로 6개조로 나뉘어 분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8일부터 29일까지 김일성 수상과 가오광 주석이 기조 발표를 하고 숭수른 중국지원군 제9병단 사령관, 방호산 조선인민군 제5군단장, 리우하이칭 중국지원군 제38군 제113사단 부사단장, 장펑 중국지원군 제39사단 부사단장이 전투 중의 교훈과 경험을 발표하였다. 조선의 전방에서 조중 양군의 고급 간부회의가 열리고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동북군구 선양에서는 중국지원군 후군회의가 열렸다. 중앙군사위 부주석 저원라이가 해방군 총참모장 대리 내륙전 총후군부장 양리산 공군사령관 리우야로우 보병사령관 천시렌 군 사이운수사령부 사령관 리정차오 등을 이끌고 선양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는 동북구 부정치위원 리프춘이 주재하였다. 그때 선양에 와서 마침 치료를 받고 있던 덩화도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교통, 운수,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천줄기, 만줄기가 있어도 운수, 한줄기가 제일이다라고 하며 신속히 철로를 보수하며 급히 도로 공사를 하고 전쟁 물자를 비축하기로 하였다. 그래도 중국 지원군과 북한 지도부 간의 갈등이 좀처럼 아물지 않자 스탈린이 중재에 나섰다. 스탈린은 이번에는 조선의 남진 강행을 비판하고 중국 측의 군사 계획이 더욱 일리가 있다고 훈수를 두었다. 동시에 그는 군수물자를 중국군에 지원하면서 갑자기 펑더와이는 당대의 천재적인 군사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3차 전역 직후부터 중국 지원군 지원에 더욱 적극성을 보인다. 스탈린은 인천, 서울을 지킬 것을 주장하면서 차량 6,000대와 37개 보병사단에 장비를 제공하고 무상으로 MiG 15기를 제공하며 격려했고 그동안 미뤄왔던 중소 군사차관 협정도 체결하여 주었다. 스탈린까지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김일성은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북한군 단독 남진은 모험적이며 중국 지원군의 2개월간 휴식에 동의한다. 다만 조중 최고회의를 개최하여 사상적 단결을 도모하자는 선에서 논쟁을 접었다. 중국 지원군은 이번 회의에서 장비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현 조건 하에서 인민지원군은 여전히 야간 전투에 힘써야 하며 우회 포위 공격은 대담하게 하고 적의 중심과 후방에 용감하게 침투함과 동시에 용감한 정예부대를 조직하여 적 포병 진지와 지휘소를 급습하고 적 배치를 교란하여 승세를 타고 때로는 전면적으로 맹공을 가하여 적으로 하여금 돌아볼 겨를이 없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끝났다. 그런데 실은 이때 미군은 완전히 사기가 저하될 대로 저하되어 아무런 전투 의지가 없었고 항복이나 도주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펑더와이가 1월 8일 추격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중국 지원군이 제천, 단양, 영주까지 산악지역으로 밀고 내려가면서 1월 14일부터 영주 위 남대리에서 싸우고 있는 북한 인민군 4만 명과 협력하여 밀고 내려갔다면 국군과 미군은 싸움도 하지 않고 대구까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아마도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때 벌써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려고 한국인 공무원과 그 가족, 경찰과 그 가족 합계 26만 명을 사모아 섬으로 철수시킬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1월 16일 미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 대장은 리즈웨이 장군과 철수 협상을 하려고 한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중공군이 갑자기 공격을 멈추자 이상하게 생각하여 일단 철수 계획을 보류하였다. 그 철수 계획은 이른바 뉴코리아 계획으로 원래는 한국전쟁 초기 한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풍전등화가 되자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정부 요인 및 피난민 62만 명의 인원을 배에 태워서 태평양의 서사모아 제도에 위치한 어느 섬으로 이주시키고 망명정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미국 정부가 미 8군 사령관 워커를 통해 한국 육군 참모총장 정일관에게 영천 방어선이 무너질 경우 이승만 대통령을 데리고 서사모아로 가서 망명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한국의 정부 인사와 군 관계자들에게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계획이었다. 일단 제주도를 중화민국 대만화하자는 방안은 제주도가 식수가 부족하고 척박하다는 이유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일본으로 옮기자는 방안은 한국의 망명정부를 세우기에는 반일 감정 및 일본 내 우익 세력의 테러가 우려되어 서사모아가 가장 유력지로 선정되었다. 민간인은 서사모아에 정착하고 군인들은 미군 지휘체계에 통합한 다음 아시아 방어에 이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태평양 북판에 있는 사모아는 폴리네시안 원주민들이 아주 정착한 땅으로 유럽인과의 접촉은 18세기 네덜란드인들이 상륙하면서 이루어진다. 당시 사모아는 왕국이었으나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졌고 영국, 독일, 미국의 3개국이 태평양 진출을 위해 점령을 시도하면서 부족들을 이간질의 내전을 벌이게 하고 그들에게 총기를 비싼 값에 외상으로 팔아 어업권과 온갖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는 수법으로 경제를 침탈하였다. 그러던 중 1889년 태풍이 일어나 아피아 항구에 집결한 삼국 함대가 침몰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결국 1899년 삼국 협정을 맺어 서사모아는 독일령에 투투일라 섬을 주로 하는 동사모아는 미국령으로 분할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자 서사모아는 뉴질랜드의 위임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일단 백주화되었던 한국전쟁 초기의 망명정부권은 인민지원군의 서울 입성으로 벌어진 일사후퇴에서 제3차 전역의 승리까지 미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이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등장한다. 게다가 이번에는 완벽하게 패하는 상황이 아니라 중공군이 특정 방어선을 넘어오기만 하면 바로 시행한다고 결정한 상태였다. 한국전쟁 초기의 서사모아섬 망명 계획보다 이번에는 가까운 제주도가 유력한 후보지로 대두된다. 51년 1월 10일 메가더는 워싱턴의 미 합참에 긴급 전문을 보낸다. 현재 여건에서는 남한에서 전선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유엔군 철수는 불가피하다.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한반도를 지킬 것인지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메가더는 벌써 열흘 전에 중국 본토 폭격을 합참에 건의한 바 있다. 메가더의 기본 구상은 중국 공격을 통한 확전이었다. 트루먼은 1월 13일에 메가더에게 친서를 발송한다. 전쟁을 한반도 내에 국한시켜야 하며 38선에서 휴전 협의를 시도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미 8군을 철수하라. 1월 9일에 작성된 미 극동사령부의 1급 비밀 보고서는 한반도 철수 및 한국 고위 인사를 포함한 요인들이 소개 계획을 인원수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계획서에는 미 극동사령부는 한국 정부 관료 및 주요 인사 100만 명을 제주도로 소개하는 대규모 소개와 주요 인사 2만 명만 선정해 제주도가 아닌 회의 지역으로 소개하는 제한 소개의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였다. 주의할 점은 한반도 완전 포기 시 한국군과 미군의 병합을 제한한 점이다.
한국군 병력을 오키나와로 이전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200명의 한국 정부 요인을 화하이나 미 영토 내의 기타 지역으로 망명시키는 계획도 입안되어 있었다. 즉, 남한의 망명정부 후보지를 제주도, 사모와 여타 해외 지역을 심각하게 고려 중에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김일성의 계획대로 이번 3차 전역 때 펑더와이를 설득하여 중국 지원군과 함께 계속 남진하였더라면 그들이 꿈에도 바라던 조국 통일을 이룰 수도 있을 뻔하였다.